오늘 특별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제목이 줌 강연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줌 강연 플러스 군산시 의사회관에서 특별 모임으로 저희가 제38회 한국기독의사회 월차 골든미랄 줌 강연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강연자이신 최은수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교 교회사를 전공하셨고 지금 현재 버클리 대학의 연구 교수로 계시고 아르메니아 조지아 및 남장로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님이십니다. 최원수 교사님 오늘 교수님 제목이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 최초의 의사 선교사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의료 선교사 하면은 간호사도 보고 들어가는데 의사 선교사 해서 드루 유데모 박사님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예,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의사 선교사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나마 또 군산시 의사회 회관에서 또 이렇게 귀한 행사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군산하고 연결이 돼서 또 우리 서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또 여기 또 우리 군산 기독교연합회 또 회장님 오늘 점심값도 내주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군산에 선교 역사관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작은아마 이렇게 서로 협력을 또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군산을 오가기 시작을 했는데 군산이 어느덧 고향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우리 그 한국기독의사회 또 우리 김윤환 교수님 우리가 또 순천에서 오신 또 우리 서정옥 그 박사님 그래서 4월 달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현장을 또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그 서정옥 그 원장님,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러면서 저는 요번 그 4월달에 이제 특별히 시간을 제가 짬을 내 가지고 이 드류 선교사님과 관련된 그런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분들을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하고는 있었지만 직접 제가 가서 보고 느끼고 또 같이 대화하고 또 드류 선교사님 파송교회 가서 제가 강의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유대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또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군산 선교 역사관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정킨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나오는 분들 중에 이제 드류 선교사님이 또 계셨고, 그리고 여자 선교사님 리니 데이비스. 근데 제가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과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 교회사와 관련해서 최초로 제가 깊이 있는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글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리니 데이비스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이제 후속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한 분 좀 덜 알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은데 분명하지 않은, 그 대표적인 분이 이 드류 선교사님, 그 유대모 박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알려진 것은 그냥 조각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구자적으로 이 선행 연구를 하셨던 분들의 이런 그 기록들, 이런 기록들을 참고를 하면서 그 조각을 맞춰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류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그 의사, 메디컬 닥터였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군산,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호남,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 구역인 이제 호남 전체로 봐서도 가장 먼저 온 서양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군산시 의사회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강유 그 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원래 군산 출신이 아닌데 군산 매력에 빠져가지고 병원도 군산에 개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사까지 오시고, 그리고 군산시 의사회 회장까지 되시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연결이 됐거든요. 제가 드류 선교사님에 대한 그 글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순천에 우리 서정옥 원장님하고 그리고 이강유 원장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뭐가 떴습니다. 네. 거기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지. 앉아 계시는 분. 네, 됐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 우리 이강유 그 원장님을 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드류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열정, 애정, 또 관심,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드린 것이 이두류라고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강유 원장님은 제가 이제 보통 부를 때 이두류 원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열정이 탁월하시고, 나름대로 드류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이 자료의 부족이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때에 그때 제 글을 보시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순천에 계신 우리 서정옥 그 원장님도 미국 남장로교 역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래서 남쪽의 서가 있고 북쪽의 서가 있어요. 서씨 둘이, 우리 소정표 목사님, 그리고 남쪽에 우리 서정옥 원장님에서 제가 그 남서 북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미국 남장로교 역사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또 지금 이제 또 역사관 위해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산을 오가게 되면서 또 귀한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저도 군산에 대한 또 호남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그런 애정, 물론 그 전에도 저 나름대로는 있었지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견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그 PPT를 준비를 하면서 영어로 했던 이유는 최근에 드류 선교사님의
그 후손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우리 모임에 이게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조금 늦게 했어요. 그분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 가 계시냐면 지금 캠핑 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런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전화도 안 터지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의 말씀도 좀 나누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에서 인사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피치 못할 그런 원래 이제 본인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정 때문에 그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또 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했지만은 제가 이제 한글로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드류 선교사님과 관련해서 드류 선교사님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리니 데이비스 군산에 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 리니 데이비스의 그 배경사를 연구하면서 그분이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헌신하게끔 과연 어떤 배경에 있었기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아주 깊이 있게 다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고, 그의 그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그 족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갈 만한 그런 그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글을 통해서 지금 이제 후속 그 글들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 인물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미국 남장로교 파송 최초의 의사선교사로 그냥 군산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중병을 얻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으로 안식년 반강제적으로 안식년차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드류 선교사님의 배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과연 드류 선교사님이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류 선교사님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감리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인 것만 제가 밝혀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견지에서만 설명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고 나서 미국 남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무게감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드류 선교사님 그 자체도 아마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게다가 이제 드류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배경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드류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특별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드류 선교사님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동질감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 교회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두리 원장님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말인데, 그건 뭐냐면 역사는 역사를 부르고 생명은 생명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생명이기 때문에 역사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접근을 할 때에 우리가 무례해서도 안 되고, 역사를 접근하면서 역사를 왜곡해도 안 되고, 역사를 과장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를 축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한 인격체를 대할 때에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역사를 기억하면 살고 망각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면 살고 망각하면 죽는다. 왜냐하면 역사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죽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생명적인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죽여버리면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 거고, 이 지역사회도 죽는 거고, 한국교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교회도 어렵고 그런데 무슨 역사 얘기냐, 자꾸 과거 얘기만 하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 생명이고 역사를 모르면요, 지금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생명체거든요. 교회도 유기적인 생명체인데,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질병,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질병을 고칠 길이 없어요. 역사를 알아야 고칠 수 있고, 역사를 알아야 그 생명을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무리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과 별의별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살리는 길의 초석이 뭐냐?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아는 것이고, 그 역사를 알면은 자기의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게 되고, 미래에 과연 어떻게 나가야 이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이고, 목회자가 사는 길이고,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사는 길인데, 왜 자꾸 과거 얘기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라면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왜 과거만 자꾸 들추느냐, 왜 과거만 자꾸 연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를 알고 현재 내 자신을 파악하고 해야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드류 선교사님의 출생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 이두리 원장님은 이 드류 선교사님의 사망 신고서를 얻으셔가지고, 그 사망 신고서에 이 건지라고 하는, 잉글랜드의 채널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섬 지역이 있거든요. 그 섬 지역에 건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뒤에 다 잘 들리죠? 네. 근데 여기서 뭔 소리가 자꾸 나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건지 섬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그 드류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요. 첫째. 드류 선교사님의 아버지 이름이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시적 아니면은 정통 감리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 웨슬레라고는 들어보셨죠? 존 웨슬레의 그 감리교 운동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존 웨슬레가 죽어가는 영국 교회를 깨웠어요. 그래서 그 부흥운동, 리바이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국 교회를 깨우면서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존 웨슬레의 감리교회가 영국 성공회와 같이 이제 똑같이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이 그
그 원시적 또는 정통 감리교회를 만든 분들이 처음 감리교회가 처음 죽어가던 영국 사회를 깨우쳤을 때의 그 복음적인 열정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원시적 또는 정통 감리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잔 웨슬레이의 감리교회랑은 달라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감리교 초창기의 복음적인 열정,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자. 너무 제도화됐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이 교회가 점차적으로 정체되고 그리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 생명의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원시적 또는 정통 감리교회거든요. 프리모티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드류 그러니까 드류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탁월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토마스 드류 그런 드류 선교 목사님의 토마스 드류 그 목사님의 영향을 첫째 아들이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막 천막 집회하고 그리고 그 잔 웨슬레가 막 이제 이렇게 그냥 시장이나 막 이런 데서 막 공개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섬 지역이잖아요, 이 채널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자료가 뭐냐면 건지 섬에서만 계신 게 아니고 이 그 원시적인 이 감리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자주 그 임지를 이동합니다. 이 정신이 뭐냐면 그 잔 웨슬레가 처음에 막 시장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뭐 광부들이 모여 있는 막 점심 시간에 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새까만 그 광부들 눈에서 눈물이 쭉 이렇게 흐르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임지를 자꾸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그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로 어디로 옮겨 다녔냐면 그 영국 자체가 섬나라인데 그 잉글랜드 남쪽에 그 해안지대를 위주로 바닷가 중심으로 옮겨 다닌 그 증거예요, 이것이.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1870년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기록에는 1871년이라고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이제 연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잉글랜드에서 그 신대륙으로 미국 동부로 이민을 갈 때에 배를 타면요 대서양을 건너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폭풍을 만나고 그러면 네덜란드 쪽에 이제 잠시 정착을 하다가 또 간다든지 뭐 이런 변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는 말 그대로 1870년이었는데 도착하는 건 뭐 그 다음해일 수도 있고 여기저기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1870년, 1871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도착했던 곳이 버지니아, 미국 동부 버지니아의 노폭, 거기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불선교사님, 뭐 레이놀즈 전부 다 노폭과 관련돼서 노폭에 있는 교회들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군산에도 오고 또 이제 미국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오시고 했는 그 노폭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맥클랜버그 카운티라고 있어요. 이 맥클랜버그 카운티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큰 로아노크라고 하는 호수와 그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고 그 강이 대서양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호수 지역이고 큰 강이 있고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빌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빌이 나중에 체이스 시티로 바뀝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에 세워졌던 장로교회가 크리스찬빌 장로교회였는데 그 장로교회도 체이스 시티 장로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잉글랜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스코틀랜드는 워낙에 장로교 본산이니까 이제 스코틀랜드도 오신 분들은 이제 장로교 목사님으로 오시는 거고 잉글랜드에서 그 드류 선교사님의 아버지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정통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버지니아에 오시고 나서 교단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정통 감리교회 교인들도 신대륙으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드류 그 아버지 부친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오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밝혀낸 바에 의하면 교단을 바꿔요. 그래서 정통 감리교회 목사님이 미국 남장로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교단을 바꿔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미국 북장로교도 그렇고 미국 남장로교도 그렇고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배경이라면 그 청교도 전통은 다 같습니다. 감리교든 뭐 오순절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생긴 그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든 아니면은 뭐 지금 개신교의 여러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근본 뿌리는 청교도예요. 그 청교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단은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단을 바꾸는데 큰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그 신대륙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 드류 선교사님 그리고 드류 선교사님 그 가족이 그 모친이 앤이고 그 밑으로 이제 그 여동생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막내가 이제 허버트라고 그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남 3녀였어요. 그 토마스 드류 목사님 그 자녀들이. 그래서 아들 둘에 딸 셋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인 모친은 1875년, 1876년에 돌아가시는데 신대륙에 오셔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그래서 그 아이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넝쿨로 된 식물입니다. 그 아이비 그 넝쿨 가운데 이게 말라가지고 떨어져서 이게 이제 불을 지피면 거기에 이렇게 독한 연기가 나오는 그런 식물이 있었어요. 이제 신대륙으로 오신 분들이 땔감을 구하고 이제 마른 그런 뭐 이런 잎사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떼가지고 또 뭐 음식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 독소를 마시고 드류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1875년, 1876년 요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신대륙으로 오시면서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드류 선교사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아넷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넷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신대륙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그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이 가족 내에서 이렇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여동생도 죽고 하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토마스 드류 그 목사님, 부친 토마스 드류 목사님은 재혼을 하지 않고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평생 그렇게 목사로 헌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이 정통 감리교회가 아직도 있거든요. 이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잉글랜드에 있을 때, 영국에 있을 때는 이 교단 목사였기 때문에 이 교단 웹사이트에 가면은 토마스 드류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아직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기록에 보면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드류 선교사님이 나오고 의사였다고 나오고 아넷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바, 뭐 약자로 에바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호르텐스가 있고 허버트가 있고 이렇게 가족관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서큐트라고 하는 것은 이 정통 감리교회 또는 원시적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자주 임지를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감리교 초창기의 그 복음적인 열정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순회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그 기록을 여기다가 이 웹사이트에 가면은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류 선교사님과 관련해 가지고 드류 선교사님의 고향 교회도 최근에 찾았어요. 그래서 체이스 시티라고 버지니아 맥클렌버그 카운티에 그 체이스 시티라고 하는데 원래는 크리스찬 빌이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이스 시티로 바뀌거든요. 그 체이스 시티 장로교회에 있는 당회록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 체이스 시티 장로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교회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당회록을 교회 앞에 앞좌석에다가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제 우리 역사관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볼 때 내가 그냥 싹 가지고 그런 이 말하기에 굉장히 이게 열정이 앞서니까 그냥 거기에 두면은 그냥 뭐 나름대로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내심 그래도 제가 이제 역사관 얘기도 하고 해서 혹시 큰 기대를 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잘 전시를 하라 이런 얘기만 하셨으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을 텐데 마음만 있었고 이게 사실 그 교회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올 수는 또 제가 없었고 그래도 끝끝내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역사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뭐 바빠가지고 딴 일 할 때 제 속에 솔직히 고백해서 그냥 내가 챙겨올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아무리 자료가 귀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필사본으로 이렇게 다 당회록을 기록한 그 내용을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토마스 드류 목사님,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체이스 시티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그 당회가 열렸고 그 당회 기록이에요. 이 당시에 우리 그 드류 선교사님은 그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 초중고등학교 과정, 이제 교회 학교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또 체이스 시티에서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함께 그리고 명망 높은 목사의 아들로 그렇게 꿈을 키워가고 있었던 바로 그 당시에 그 기록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찍어온 거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단을 다 가보니까 이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혹시 교회에 그 찬송가 여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근데 그거는 줄 수 있대. 그래서 요 두 권을
지금 군산 역사관에 제가 전달을 했어요. 이게 토마스 우리 그 두류 선교사님 고향교회 그에서 그 사용되던 그 찬송가예요. 두류 선교사님 그 당시는 아니더라도 특히 그 토마스 드류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 생존할 때에 쓰던 찬송가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제가 이 두 권을 그 고향 교회에서 받아왔고요. 그리고 제가 체이스 시티에 그 묘지 그 공동 묘지를 가서 그 부친인 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의 이거 비석이거든요. 땅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토마스 드류 그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72년 동안 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72년. 그래서 97세까지 사셨거든요. 장수하셨어요. 그런데 97세를 사셨는데 72년을 목회했는데 잉글랜드에서는 원시적 정통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해서 그런 어떤 복음의 그 원시적인 복음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고 그런 정신을 신대륙인 그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미국 남장로 교회 목사로 계시면서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드류 부친인 토마스 드류 그 목사님의 그 묘에 있는 묘비고요. 이거는 그 드류 선교사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183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76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1875년이라는 데가 있고 이 묘비에는 1876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년의 갭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대륙으로 와서 1880년에 그 드류 선교사님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 죽습니다.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데 그 묘가 가족묘지에 있고요. 여기는 체이스 시티에서 토마스 드류 목사님, 그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만큼 혁혁한 그런 성과를 또 그런 어떤 기여를 한 분이 누구냐면 드류 선교사님의 여동생 중에 한 명인 호르텐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 기독교인이면서 교사이면서 작가이면서 철학가였더라고.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 체이스 시티에 가면 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을 기념해서 드류길이 있고요. 드류 스트릿이 있고 호르텐스를 기념하는 호르텐스 스트릿이 있고 호르텐스 에베뉴가 있어요. 호르텐스 들어간 길은 두 길이 있고 드류 목사님을 기념한 길은 훨씬 더 길고 그다음에 호르텐스 들어간 길은 좀 짧아요. 그러나 두 길이 있고 그걸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허버트 이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드류 선교사님의 그 막내 동생 남동생이죠. 묘가 여기 있는데 제가 찾지 못했던 분이 누구냐면 에바라고 하는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기록이 사라져 버려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실종이 됐는지 기록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여기가 드류 길입니다. 드류 스트릿이시고 이 드류 스트릿의 초입에 그 드류 선교사님이 그 자랐던 생가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집은 없고요. 다 무너졌고 그 흔적만 있어요. 지금 체이스 시티 장로교회의 그 장로님들도 이제 제가 그 계속 문의를 하고 하니까 본인들도 막 굉장히 막 열심히 그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체이스 시티에 가면은 이제 공립 도서관도 있거든요. 공립 도서관에 또 그 사서들도 제가 다 연락을 하니까 뭐 기록이고 뭐 다 찾았어요. 찾고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기가 드류 선교사님이 사셨던 집이 있었던 자리다라고 그렇게 찍어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그 드류 길이거든요. 드류 스트릿 여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류 선교사님의 여동생인 호르텐스 길, 이게 여기 그대로 있고, 이거는 이제 당회록에 그 체이스 시티 당회록에 드류 선교사님의 아버지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그 당회록에 있거든요. 그 당회록 그걸 제가 찍은 거고, 그리고 그 체이스 시티의 그 사서들하고 모든 분들이 그 카우니 그 중앙 도서관 또 이렇게 연구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런 흔적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이스 시티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런 책자를 저한테 그 보내와가지고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드류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그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가까지 나와요. 그래서 한때 거기에 이제 큰 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류 선교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그 불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뭐 그런 장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요 명예 소방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 소방대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뭐 예비군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불이 나면 아무리 뭐 그 체이스 시티 장로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 명예 소방대원으로서 본인이 출동할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불을 끄고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체이스 시티에 이제 그 기찻길이 놓였거든요. 그 기찻길이 놓일 때도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토마스 드류 목사님과 함께 호르텐스라고 하는 그 딸, 그 토마스 드류 선교사님의 그 여동생, 그 여동생도 이제 그 이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 심지어는 버지니아 전체까지 그렇게 명망이 있을 정도로 활동이 대단했어요. 그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특별히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남장로교 전체에서 명망이 높았는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록을 보면은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체이스 시티 장로교회인데 원래 크리스찬빌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였다라고 하는 현판이 교회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도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이 토마스 드류 목사님을 목회할 때의 교회당 모습이었고, 드류 선교사님이 이 교회당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이 화재로 다 불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화재로 이 건물은 소실이 됐고요. 자, 이 기록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체이스 시티에만 목사님으로 계셨던 게 아니고, 거기서 차로 30분 이내로 가면 클락스빌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클락스빌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청한다고 하는 당회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근무 조건 또는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명시하고 있는 그런 당회록인데, 이 지금 클락스빌 장로교회의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
또 제가 이제 계속 그 두류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발굴해 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클락스빌 장로교회에 가서 또 강의도 했고,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제가 클락스빌 장로교회에 가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미국 남장로교 최초로 그 의료 선교사를 우리 한국의 호남에 보낼 때에 사실 그 선교적인 열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선교적인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를 본 것이 클락스빌 장로교회예요. 실제로 그 두류 선교사님의 고향 교회는 두 곳입니다. 체이스 시티 장로교회와 클락스빌 장로교회인데, 그 두류 선교사님을 그 선교사로 한국 땅에 보낼 때의 그 선교적인 열정이 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도 아직까지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그런 곳은 클락스빌 장로교회. 클락스빌 장로교회에 가서 저는 그걸 본 거예요. 두류 선교사님의 그 한국 땅으로 그 선교사로 자원하고 그렇게 파송을 받고 올 때에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선교지향적인 그런 열정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클락스빌 장로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건 뭐냐면, 클락스빌 장로교회 근처에 여학교가, 써니사이드 여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학교하고 그리고 클락스빌 장로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여학교의 학생들이 주일이 되면 클락스빌 장로교회 주일학교를 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다 그 교회의 교인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부친인 토마스 두류 목사님이 클락스빌을 방문할 때에 이게 기숙학교였거든요. 보딩스쿨이었는데 여기에서 주무셨어요. 여기에서 주무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더 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기록도 지금 이제 제가 두류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이 써니사이드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연락을 또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니까 지금 이 학교는 문을 닫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당시의 그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토마스 두류 목사님, 부친인 토마스 두류 목사님, 그리고 두류 선교사님의 여동생들이 이 기숙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학교에 참석했던 학생들 명단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에바 두류가 있고 호르텐스 두류가 있어요. 이게 이 학교에 그 적을 두었던 두 사람이 두류 선교사님의 여동생 둘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숙학교, 이게 여학교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클락스빌 장로교회 교인들이었고, 그 교회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부친인 토마스 두류 목사님하고 또 이 학교하고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런 관계에서 이 클락스빌 장로교회도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유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가 이제 체이스 시티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클락스빌 장로교회인데, 이 건물을 건축한 분이 이 부친인 토마스 두류 목사님이에요. 현재의 교회당 건물을 토마스 두류 목사님이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그 두류 선교사님을 보낼 때의 선교적인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굉장히 선교 지향적으로 열정이 보통 이상입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거의 전 교인이 안 가고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도류 선교사님에 대해서 쫙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모두 다 본인들도 선교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전통이 이런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를 알아야 현재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열정의 불이 깊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을 피우면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잔가지만 이렇게 타다 보면 따다다닥 하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통나무 엄청나게 큰 거에 불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꺼지지도 않고 그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열정에 불을 붙인다고 했을 때에 이 100년이 넘는 이런 어떤 선교적인 열정, 이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그들이 지금 그 불태우고 있는 선교적인 열정이 이와 같이 깊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그런 불처럼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불이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동기 유발이 되고 또 더 그들의 반응, 그때 이제 도류 선교사님과 관련된 제 강의를 듣고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본인들이 전혀 모르던 그런 자기 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열정의 그런 역사를 말 그대로 딱 알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자기들의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을 또 재다짐하고 그리고 또 다시 더 타오르는 불에 정말 더 강한 그런 불길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또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생명인 거예요. 역사를 알면 그냥 잔불이 아니에요. 역사를 알면은 그거는 깊은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제가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완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교회로 이전하기 이전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 이제 침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사가지고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바로 드류 선교사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1826년 2월 11일 날 태어나가지고 1923년 10월 12일 9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던 정말 잉글랜드와 그리고 신대륙의 이 복음의 불, 그런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분이 이제 클락스빌 장로교회 앞에서 찍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이때 연세가 90이 넘었을 때예요. 이 사진이. 이거 안 넘어갑니다. 요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휴식하라고. 네. 10분 만에 휴식하라고. 예. 하여튼 뭐 안 넘어가는 사이에 좀 더 보시고요. 예, 그래서 요거 고쳐질 때까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드류 선교사님이 이제 드류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겠지만 바꿔야 됩니다. 넘겨볼까요? 안 넘어가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이 알레산드로 다말 드류. 예. 됐나요? 예. 뒤로 지금 안 넘어가는데 여기가 아니고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이 그 드류 선교사님이에요. 1859년 6월 16일 건지 섬에서 태어나시고 1926년 12월 11일 67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근데 부친께서 97세까지 사신 거에 비해서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이 드류 선교사님 걸어다니는 병원이었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루시 드류 그 부인 선교사님 1866년에 태어나셔서 1932년에 66세를 얘기로 하나님 품으로 또 가셨죠. 그리고 드류 선교사님 햄든 시드니 컬리지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레이놀즈 이눌서 선교사님도 여기 출신이고 이 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 목사님은 또 여기를 또 직접 가셔가지고 또 많은 자료도 또 사진도 많이 찍어 오시고 이미 보셔서 아시고 이거는 드류 선교사님이 이 대학에 재학할 때에 동아리 이제 그룹 활동을 하던 약간 뭐 학문적인 그런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버지니아 의대 우리 드류 선교사님이 이제 의학 공부를 하셨던 버지니아 의대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 목사님도 여기를 또 다녀가셨고 우리도 지금 좌장인 우리 김 교수님 아드님이 지금 여기 의사로 봉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또 그런 또 연관성도 있고요. 자 그리고 드류 선교사님하고 루시 그 선교사님이 1893년 9월 27일 날 루시 선교사님의 고향이 댄빌이라고 버지니아에 있는데 제 얼굴이 여기다가 뭐를 붙여놓으셨어. 얼굴을 가리게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지금은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댄빌에 가면은 이건 이제 그 결혼식 당시에 이렇게 교회인데 지금은 훨씬 더 멋있게 이 교회를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제가 뭐 가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이 댄빌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데 주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요 결혼하자마자 그 호남 지방으로 파송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꼭 뭐와 같냐면 선교사 파송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겸 선교사 파송 그러면서 굉장히 큰 그 지역 사회에 그런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드류 선교사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 최초의 의사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드류 선교사님의 기록. 이제 한국에 오시면은 외국인들 여기 영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사관 그 기록인데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류 선교사님 요 사진은 우리 그 서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사진을 내가 활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돼요. 남의 것을 내 것이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처를 정확하게 이게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자마자 그 콜레라가 창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이제 의료 사역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 지도도 우리 서 목사님이
주신 지도를 내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 목사님이 이 PPT 이런 걸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류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레이놀즈 이눌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전라도 지방을 이렇게 그 탐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드류 선교사님을 한국의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드류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부를 통틀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지리적 지식을 사실 드류 선교사님만큼 그렇게 가지고 있던 분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아주 그 드류 선교사님만의 그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경필 그 작가님 여기 오셨는데 순천에서 그러면서 그 드류 선교사님과 관련된 드류 선교사님, 이눌서 선교사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그 선교 그 탐방을 할 때 또 저 전남 이 미창에까지 이렇게 갔던 그런 기록.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쪽에 또 교회사를 굉장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셔서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더니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킨 드류 선교사 군산청 선교지 뭐 있는 거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이 그림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드류 선교사님이 2년 어간에 4,000명 이상을 진료를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클락스빌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놀래요. 어떻게 혼자 의사 한 사람인데 그리고 뭐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4,000명,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하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병에 들은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소문이 나니까 저 만경강을 타고 저 북쪽에서 그 다음에 저쪽에 금강을 타고 저 북쪽에서 뭐 수십리의 소문을 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프면은 죽겠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깨병이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병이 들고 저 사람 먼저 봐줘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아픈 게 우선인 거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드류 선교사님 뭐 말도 잘 안 통하는 데다가 그냥 전부 다 알아듣는 말은 뭐냐, 죽겠다고. 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죄다 죽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그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와가지고 밤낮 구분 없이 두들겨 대는 거라. 그렇잖아요. 멀리서 오다 보면 해가 져서 오고 새벽녘에 오고 그러면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누적에다가 또 풍토병에다가 또 진료는 계속 뭐 이어지고 하니까 너무 그 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 지금 요거에 다시 뭐가 걸려 있어요. 예, 이렇게 안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예, 그런 그 이제 여기 관계자를 부르니까 그 네트워크 연결 실패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에 그 예수병원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병원을 얘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구한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구한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예수자를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구한병원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군산 예수병원. 그리고 그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군산 예수병원에 왔던 그 원장들 그분들이 뭐 일제 치하에서도 그분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병원이라고 했지 구한병원이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병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 돛담배, 황포 돛담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진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두류 선교사님의 그 삶의 배경을 보세요. 자,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기는 해안가에서 자랐고, 그리고 또 이제 신대륙으로 가서는 큰 호수가 있는 대서양으로 연결된 그런 큰 호수 강이 있는 곳에서 그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놓고 보면 그 두류 선교사님이 왜 군산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는가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입니다. 여기 처음에 태어난 그 딸이 루시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아들 오웬이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광주 기독병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남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오웬 선교사라고 있어요. 오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오웬 선교사하고 이 두류 선교사 가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류 선교사님을 제가 보다가 갑자기 오웬 선교사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이게 이제 오웬 선교사님은 그 옆에 카운티에서 이제 자라시고 또 성장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가깝고 먼 인척 관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혈연 관계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남경필 집사님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확인했더니 1902년에 그 오웬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갔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부친인 두류 선교사 부친인 토마스 두류 선교사님이 집례한 결혼식에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돕는 옆에서 돕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돕는 목사님으로 그 기록에 등장하는 분이 오웬 선교사님이에요. 1902년에. 그런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결혼식이 그 오웬 선교사님 친척 결혼식이었어요. 네? 1902년에 이거 좀 키워주세요. 네, 이거를 키워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요 이게. 됐죠.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최근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아무리 신대륙의 그래도 그 유지와 같은 목사님이라도 우리 기록에 보면은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땅을 사고 그 큰 저택을 줘요. 그 체이스 시티에. 그리고 토마스 드류 목사님과 관련해서 물론 교회에서 뭐 사례를 주고 하지만 그런데 그거하고 안 맞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그렇게 사례를 주고 뭘 하더라도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그 두류길이라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일대가 전부 그 토마스 드류,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저택을 지은 거고 그 의문점이 늘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신대륙으로 오셔가지고 거의 뭐 개척자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반도 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게 숙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에 더 뉴스 앤 어드밴스라고 하는 이 버지니아에서 나온 그 뉴스가 있어요. 그 신문인데, 이게 1899년 12월 22일자니까 우리 그 두리 선교사님이 그냥 늘 환자들한테 밤낮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그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에게 그 잉글랜드에 그 자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렇다면 이를테면 이제 영국은 뭐 공작, 뭐 백작, 남작 이런 그 전통적인 귀족 자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귀뿐만 아니라 그 자귀는 그 부동산과 그 재산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드류 이 목사님,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이 그 유산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 잉글랜드. 이거는 정말 최근에 제가 발견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풀렸죠. 그래서 토마스 드류 그 우리 드류 선교사님과 관련해 가지고, 드류 선교사님이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또 후원을 받지 못해서 뭐 다시 군산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여러 그런 그 가능한 그런 추측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본 바로는 이 그 부친인 토마스 드류, 그리고 드류 선교사님이 성장할 때에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록을 봐도 정말 자녀들 교육을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알차게 시킨 분이 부친인 토마스 드류였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제가 아까도 그 드류 선교사님 여동생 둘, 에바하고 호르텐스가 기숙학교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클락스빌에. 거기도 사립학교란 말이에요. 사립학교 그 보내려면 그 당시에도 그 만만치 않게 경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숙학교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뭐 유지라든지 아니면 대농장 소유주들 다 그런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마스 드류 그 목사님의 두 딸을 이 기숙학교 사립학교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사님 그 당시 사례를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늘 있었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드류 선교사님도 공부하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어느 기록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풀 수 있는 열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그 토마스 드류 목사님 그 가문이 귀족 가문이었고, 그리고 1899년에 이제 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이제 상속자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로드라는 말을 쓰는데 그 자비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드류 그 목사님,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뭐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거, 그리고 드류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그 땅을 소유했던 거, 그다음에 대저택을 짓고 자녀들을 그렇게 어려움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것, 이제 그런 의문점이 풀린 거죠.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기사를 보면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잉글랜드로 갔다. 그리고 다 모든 일을 확인하고 다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드류 선교사님이 군산 예수병원에서 사용했던 외과용 그 의료 기구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의료 그 도구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이 사진 자료의 출처는 지금 그 드류 선교사님의 증손, 그 증손이 그 도널드 씨예요. 도널드, 제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그분이 준 사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미국 사람들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 도널드 씨하고 이렇게 그 연락을 취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왜 경계하냐면 어떤 한국 사람이 먼저 접근해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달라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사람이 너냐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과 관련한 그런 편지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교사님들이나 후손들이 그걸 돈 받고 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보하고 호남 지방에 와서 그거를 고가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트레저 헌터다. 트레저 헌터는 뭡니까? 보물 도굴꾼. 내가 도굴꾼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문화재 도둑이다. 왜냐하면 미국 남장로교회와 관련된 역사 유물은 미국 남장로교회 호남 지방 한국교회의 공유 재산이지,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돈 받고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역사관을 만든다 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를 줄 테니까 그걸 사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천벌을 받는다고 저는 공언을 하고 싶어요. 모든 재산은 공유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전부 선교사님들이나 후손들이 공짜로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너희도 공으로 받았으니 공으로 주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지, 거저 받았는데 거금을 받고 팔아라고 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그런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천벌을 받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용납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문화재법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이 기독교 문화재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다 그렇게 도굴하고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문화재법 위반 사범으로 다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걸 돈 받고 팔면 안 됩니다. 사진 한 장에 뭐 얼마, 선교사들이 그냥 준 건데 그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드류 선교사님의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딱 보니까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탐험가 데이빗 리빙스턴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드류 선교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병을 얻었잖아요. 중병을 얻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찾아낸 거예요. 1902년 1월 17일자 리치몬드 타임스의 버지니아에서 나오는 신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토마스 드류,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인사였으면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기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류 선교사님이 호남지방 군산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중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그 드류 선교사님이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버지 좀 제발 와주세요 이랬거든. 그 기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기사가 이 버지니아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그 신문에 났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의 그 명망이 얼마나 드높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드류 목사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토마스 드류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이미 연로하셨고, 그리고 이제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올라 그러면 대륙 횡단 기차를 타고 일주일 이상을 달려와야 되는데, 대륙 횡단 기차를 탈 때까지 또 버지니아 또 체이스 시티에서 또 가서 갈아타고, 이게 너무
번잡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아들이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놓고 이제 우리가 드류 선교사님하고 아버지하고 얼마나 각별한 관계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아버지한테 드류 선교사님의 선교지의 열정과 그냥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열정은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거든. 또 그렇게 살고 계시고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72년 토탈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러 내가 죽게 진짜 이때 죽는 줄 알았어요. 드류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분산을 떠나서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 났는데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자, 이 어간에 드류 선교사님이 잠시 호전이 됐을 때에 자기의 고향인 잉글랜드를 방문해 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서 모았던 그 한국어 서적들을 성서 공예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기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름, 자기 그 도장까지 딱 찍어가지고 유대모 해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캠브리지 그 대학 그 수장고를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으로 그 세상에 알린 분이 지금 이제 강원대학교의 유춘동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강원대학교 그 사학관가 그런데 그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외에 유출된 그 문화재를 파악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위원회 위원으로 캠브리지 대학을 갔다가 우연찮게 유대모라고 하는 이 도장이 찍힌 이런 여러 권의 책들을 발견하고 논문도 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유 교수님이 저한테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찍었던 사진 자료 그거를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드류 선교사님만 나오면 제가 이제 글 쓴 거 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드류 선교사님이 이제 살아났어요. 아버지는 못 오시지만 살아났어. 그러고 나서 이제 군산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자기 고향으로 못 갑니다. 건강 때문에. 그게 대륙 횡단 열차를 못 타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못 가고 계속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하고 오클랜드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연방 정부 그 의료 관련 일을 하거든요. 항만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도산 안창호예요. 여기 도산 안창호를 이제 자기 집으로 오셔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죠. 사실 그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진짜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었어요. 두 신혼부부가 이혜련 여사하고 둘이 그 두 분을 발견하고 왜냐하면 그 드류 선교사님이 그 차이나타운에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계속 자기 선교사로서 의료 사역을 했거든요. 무료 사역을. 그러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우연찮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하는데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그래도 안창호 선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이제 자기 집에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적어도 한 2, 3년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막 비판하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드류 선교사님 집에 가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금방 박차고 나왔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둘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03년 10월 14일자 리치먼드 타임스에 또 이런 기사가 뜹니다. 뭐냐면 이때 또 드류 선교사님 죽을 병에 걸려요. 거의 사경을 헤매. 1년 뒤에 이때는 그 부친인 토마스 드류 선교사님이 노구를 이끌고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오클랜드 집으로 갑니다. 이때 집에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이혜련 여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친도 만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을 찾아가서 병만을 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드류,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여기를 갈 정도였으니 거의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기를 넘기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산 선교지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위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발간되는 일간지 기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안창호 선생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한국사나 이제 그와 연관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신문 기사를 발견하고 뭐 각종 일간지에서 막 대서특필하고 그랬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 초기 기록이 나왔다고.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읽어본 결과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때 통역을 드류 선교사님이 했단 말이에요. 안창호 선생은 영어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을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쫙 보다가 느낀 건 뭐냐면, 안창호 선생이 얘기한 거는 한국 풍습에 대한 거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의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드류 선교사님이 기자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사학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안창호 선생의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해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이제 한국의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미국 기자한테 설명을 했다. 이제 그게 다거든요. 근데 저의 관심은 뭐였냐면, 딱 보니까 드류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자가 쓰기를, 이 통역을 맡은 드류 선교사님은 샌프란시스코에 임시로, 정말 임시로 그냥 한 번 여기 들른 그런 손님처럼 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그냥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 정말 임시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드류 선교사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곧 선교지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류 선교사님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 있었던 이유는 기회가 닿으면 군산 선교부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창호 선생하고 이런 그 인터뷰를 했지만은, 우리 그 조선 팔도에 대한 지리적인 이런 세밀한 영문으로 그것도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드류 선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드류 선교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이제 그 한국의 그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드류 선교사가 통역을 해가지고 기자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 그 드류 선교사님이 그 구휼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 구휼 활동을 했다고 하는 공립협회를 안창호 선생이 만들거든요. 미주 독립운동 최초로. 거기에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 드류 선교사님은 아주 그 열렬한 후원자 이렇게 나와요. 공립협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더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우리 드류 선교사님을 해외 독립운동 그 수훈을 받게 하려고 지금도 자료를 찾고 있어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드류 선교사님이 또 이 오클랜드 그 박물관, 오클랜드 뮤지엄인데 이 사진이 여기에 가면 여기에다가도 기증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동전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고요. 그리고 이 오클랜드 뮤지엄의 그 연구자가 저한테 그 당시 그 드류 선교사님이 그 한국의 동전을 기증을 하면서 직접 적었던 요 기록을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드류 선교사님 거기에 있으면서 한국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드류 선교사님이 이제 1902년에 샌프란시스코 돌아오지만 그렇게 그리던,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 동생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루시도 자기 친정 식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908년에 가서야 고향교회를 방문합니다. 예, 그 기록이에요, 이게. 1908년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드류 선교사님이 오클랜드에 살았던 주소, 예, 주소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드류 선교사님이 수입이 그 의사로서 수입이 적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로 백인들이 저쪽 산 쪽에 정말 백인들 동네가 딱 있거든요. 오클랜드 가면 예나 지금이나. 근데 거기에 살지 않고, 그리고 흑인들 또 뭐 아시아인들 몰려들고 하는 이스트 오클랜드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오클랜드의 슬럼가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집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냥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는 그 새 집을 전전했어요. 그러면 그 드류 선교사님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길래 이렇게 살아갔느냐. 1년마다 한 번씩 그 새 집을 계약을 갱신하면서 오클랜드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기회만 보면 선교지로 가고 싶은 그 열망은 죽기까지 계속돼요.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 일신의 영달보다는 자기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호남의 영혼들, 군산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이 이거는 이제 거의 그 인생 한 마지막 정도 됐을 때 새 집이거든요. 근데 이 집도요 좁아요. 이 집에 3가구가 살아요. 근데 이 중에 드류 선교사님 그 살았던 집은 정말 좁아요. 드류 선교사님도 애가 4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도산 안창호 이혜련 여사도 자기 집에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뭐 심부름도 안창호 선생님도 뭐 그냥 무의도식할 수는 없으니까 집안일도 돕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있었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또 한인들 터전이 다 무너졌을 때도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그 구율금을 나눠줬을 때에 고종 황제가 보낸 것은 드류 선교사님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면 그 당시 우리가 그 1905년 그 외교권을 박탈당하거든요. 그래서 일제 그 샌프란시스코 일본 영사관에서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보낸 것을 일본이 보낸 것처럼 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그걸 배분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공립협회 사람들과 드류 선교사님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 그 일제에 그 수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고 대한매일신보에서 민간에서 그 모금한 돈만 드류 선교사님 받아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도산 안창호가 세운 공립협회와 그 궤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한국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드류 선교사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그 공립협회 그 기관지에다가 미국인 드류라고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 당시 캘리포니아는요
악법도 그런 악법이 없었어요. 특별히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 악법은요, 미국에서 넘버원, 거의 첫째였어요. 가장 악법이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차별이,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차별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백인들이 살았던 그 오클랜드 힐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여러분들 KKK라고 들어보셨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 뭐 흑인들도 막 죽이고 했던 그런 단체가 또 있었고, 그런데 두류 선교사님은 미국인 두류라고 아주 만천에 공표를 하는 거예요. 백인인 미국인 두류가 이렇게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을 돕는다 라고 하는 건요, 백인 사회에서 이거는 정말 총에 맞아도 죽어도 그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아예 법적으로 중국인들 또 뭐 기타 아시아인들은요, 인격체로서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은요, 백인들에게 재판을 걸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인종차별인 악법이 제도화되고 있었을 때에 아예 대문짝만큼 미국인 두류라고 이렇게 만천에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내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아오셨고, 그리고 두류 선교사님 이제 군산 스테이션 우리 두류 선교사님의 자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도착지 비석이 또 서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주 예수병원이지만 사실 미국 남장로교회가 병원을 전라남도 전라북도 해가지고 하나만 통폐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군산 예수병원하고 전주 예수병원이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 예수병원의 흔적은 전주 예수병원에 그대로 남아서 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선교 기념탑 이런 거, 그 다음에 군산 선교 역사관 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1926년 12월 11일 날 그 두류 선교사님이 67세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루시 그 두류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 제가 이 부인 선교사님의 이 기록을 보고 찾아간 거예요. 찾다가 그렇게 간 건데, 그렇게 간 거고, 여기가 이 두 분이 장례 예배를 치렀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이제 장례 예식장처럼, 예식장인데 여기에 교회 묘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낙골당도 있고, 굉장히 큰 데거든요. 여기가 거기고, 지금 여기에 두 분의 지금 애쉬 유골이 이렇게 나란히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이나 또 서 목사님한테 계속 기도 요청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후손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두류 선교사님, 그다음에 루시 두류 선교사님 유해를 여기에 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세월이 가면 누가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분들의 이 흔적을 낙골당에 모셔져 있는 이거를 우리 군산으로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그 후손하고 계속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그 유대를 쌓아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딸이에요. 큰 딸. 그러니까 우리 군산에서 태어났던 그 큰 딸의 무덤입니다. 루시. 그러니까 두류 선교사님의 큰 딸이죠. 군산에서 태어났던. 그리고 이분이 손녀예요. 두류 선교사님 손녀. 근데 아직 살아 계세요. 예, 지금 94살인가 되는데 아직 살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이분도 찾아뵙고, 예, 그러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연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의 아들이 도날드예요. 예, 저랑 연결해가지고
계속 연락하고 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캠핑만 안 갔으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이게 줌으로. 근데 지금 캠핑 중이라 연락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끊겼어요. 거기는 이제 뭐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를 지금 쌓아나가고 있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류 선교사님의 고향 교회 중 하나인 클락스빌 장로교회의 내부 모습이고, 제가 예배에 참석하셨을 때 이제 피아노 연주하던 이런 분의 모습이고, 드류 선교사님을 파송했을 때의 그 열정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1시간 40분, 100분 강의였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좀 흘렀지만 질문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여기 군산에서 모이신 분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제가 우리 그 드류 선교사님, 그 다음에 루시 드류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했다는 것만 이제 알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두 분 다 시신을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본인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의학 발전을 위해서 두 분 다 시신을 기증을 하고, 그리고 해부학 교실에서 그 시신을 활용한 다음에 그리고 화장을 해서 일부는 바다에 뿌리고, 일부는 지금 오클랜드에 모셔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뿌려졌을 때 그 마음은,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화장을 했을 때 연기가 되어서 날리고 날려서 호남 땅으로, 군산으로 가고자 하는 열정, 왜 바다에 뿌렸을까? 흐르고 흘러서 군산과 또 우리 호남 바다에 닿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라기보다도 아까 영상 가운데, 사진 가운데 절이 나온 게 있어요. 부산 의료 선교를 제가 국민일보에 2회에 걸쳐서 전면에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진이 서울 관악산에 있는 삼막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딕시에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딕시에 살다가, 선교사님들 거기에 살다가,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PC를 갔는데 참 공경연하게 얘기가, 그때가 100일이었어요. 절로 피신을 갖고 관악산에 있는 삼막사로 갔고, 거기에서 돌잔치를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찾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잠깐 그 사진을, 거기 아까 절입니다. 절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 돌잔치가 이 100일 잔치를 했던 그런 기록의 사진이라 잠깐 설명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좀 어느 정도 많이 지금까지 우리 최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듣고 또 자료도 주시고 공유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진과 내용과 그 감동, 이걸 갖다가 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도 너무 죄송하다, 우리 군산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참 우리 드류 선교사님은 바보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최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다. 네,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레이널드 선교사님하고 드류 선교사님이 1894년에 호남 선교답사를 했던 것 중에서 최근에 이제 장주 성교회하고 답사 코스를 한번 순례길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목포를 지나서 이제 해남 위쪽 완도를 거쳐서 육지로 다시 들어온 곳이 이제 전남 고흥 땅이고, 그다음에 벌교를 지나서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벌교 문망교회라는 곳도 바로 그 교회 옆에 그 옛날 길로 그 두 선교사님이 지났던 땅인데, 거기서 이제 레놀드 선교사님하고 둘이 선교사님이 이제 다리를 다쳐서 거기서 이제 헤어진 곳이 이제 벌교 땅입니다. 그런데 그 떨어졌을 때 그 같이 지금까지 봤던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과연 두 분들하고 동행했던 조사님들은 그러니까 그 통역을 하셨던 조사님들은 누구였는가, 아직까지 그 부분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혹시 아시는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모르시면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전도 그 탐방 여행을 하셨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사실 많이 알려진 바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남경필 작가님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또 이런 사진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발굴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한국 땅에 군산 땅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연구하셨던 분들의 그런 수고를 인정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그렇게 존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이미 해놓은 것을 내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각주나 좀 이렇게 달아놓고 이제 여기를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또 학자로서 제 마땅한 도리고, 또 제 그 연구의 한계를 분명히 짚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자료 발굴을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가시면 더 풍성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조료 선교사님의 부인 되신 루시 선교사 왜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우리가 못 들어봤거든요. 좀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루시가 어디 출신이고 부모는 누구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한국을, 우리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그분의 기록을, 그분이 쓴 어떤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그분이 무슨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그런 글들이 없어. 혹시 그런 걸 갖고 계신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걸 좀 더 살펴보실 수 있나? 네, 루시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이쪽 가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쪽까지 좀 얘기하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버지니아 댄빌 출신이고 거기 토백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사모님, 그 루시 선교사님 이 가족이 사실 콜레라로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 근데 우리 콜레라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루시 선교사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선교사님 그 친정 식구들이 그때 거의 그 콜레라 창궐 할 때 한때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루시 선교사님이 또 오클랜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고도 못 가요. 예, 너무 멀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세한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드류 선교사님하고 루시 선교사님 모두 병원을 그 고질적인 병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근데 그 사실 그 여자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기록은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의사 선교사님들이 어학을 배울 때는 좀 선교 편지도 좀 쓰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현장에 와서 의료 활동을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밤낮으로 찾아와서 두들겨 대니까, 예, 그러니까 치료하기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 편지, 선교 보고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드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현장 사역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가 보고 배운 거거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 많은 기록을 남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록도 없어요. 단지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친인 토마스 드류 목사님이 워낙에 이제 명성을 얻어가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어디 가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기자들이 그냥 해가지고 막 기사를 쓴 거지, 사실 아버지의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현장에서 자기들의 사역에 충실을 했지, 그거 그렇게 하느냐고 사실 다른 거 할 여유는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여유도 없었고 피곤해가지고 밤낮으로 환자들은 몰려들고, 그리고 오클랜드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제 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특별히 사탕수수밭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본토로 넘어오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돈도 없고 그리고 절박해요. 그리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주로 이제 하와이에서부터 배를 타고 그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입항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입항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오는 그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록에 보니까 드류 선교사님이 그 입항료를 입항할 때 그 비용, 그러니까 이민 비용이에요. 이민 비용을 대신 내줍니다. 그런 기록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 쓰고 저렇게 돈 쓰고 하고 자기 애들이 4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뭐 연방 공무원인데 뭐 아무리 자기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라. 그 도산 안창호 이혜련 여사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데려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 사람들하고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은 전부 다 드류 선교사님만 찾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커뮤니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드류 선교사님 더 바쁜 거죠. 그러니까 호남 군산에 있을 때나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나 자기는 근무를 해야 되고, 근무한 이후에는 또 자기를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를 남길 기록이 없고, 특별히 이제 이런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놓고 제가 봤을 때 드류 선교사님에 대한 그 기록은 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굉장히 몰두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긴 건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증손 도널드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이제 차고를 미국에서는 이제 창고로 많이 쓰거든요. 그 차고를 다 뒤져봐야 된다.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사 가지 않는 한 그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짐을 다 하나하나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만약에 제가 가게 되면 그냥 날 잡아가지고 저랑 뒤져야 돼요. 그런데 뒤져야 되는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저는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드류 선교사님이 알렉산 선교사,
선교사님하고 서신을 교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고 제가 그 켄터키 주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 선교사님과 관련된 그 저택, 그리고 그 집안은 워낙에 미국 사회에서도 그 큰 집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주에서 운영하는 그 이 공공 도서관 또는 그 기록 보관소 이런 데 가면은 그 알렉산더 그 가문의 기록이 넘쳐납니다. 제가 그 기록도 다 뒤졌거든요. 그 알렉산더 그 기록도 다 뒤지고 그 사진도 다 뒤지고 했는데도 두류 선교사님 편지를 못 본 거예요. 나는 거기서 한 편이라도 혹시나 있을까 해서 다 뒤졌는데 그 편지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과 관련된 편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편지. 그리고 그 편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드류 선교사님의 그런 어떤 삶의 그 스타일, 그런 자세,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 중심의 그 일에 몰두를 한 두 분의 그런 모습이 부전자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추가로 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주변에서 참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혹시 지금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들어와 계시는 홍건 장로님이 운전 중에 계시긴 한데 홍건 장로님 혹시 간단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안 되실 것 같아서 거기 핸드폰에서 소리 키셔도 되거든요. 네, 홍건 장로님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줘 보세요. 네. 저한테는 네. 귀한 자료들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정리하시 정말 놀랍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로 중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20분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 보면은 저를 이수병원으로서 오게 한 정부모 선교사가 지금 한 곳에서 있거든요. 거기도 들어와 계시고 대구에 우리 한국기독교사 회장님 계시고 다 들어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해서 질의 묻지 않는 하고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느 분이 해주시면 좋을까 모르겠네요. 네. 네. 군산 기독교학교 회장님. 네네네. 그러면은 대표해서 우리 오늘 군산시 앞으로 할 계획들이 많죠. 두루 선교사님 기념 사업회도 지금 준비를 중이고 또 기독교 문화 선교 역사 박물관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걸 두루 해서 두루 선교사님이 많이 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귀한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모임을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동력으로 사용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우리 박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말 가운데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여하신 분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강의 내용을 아마 기록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강유 원장님 통해서 아마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저희 한국기독교사회도 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 생각에는 오늘 우리 38번째가 가장 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